안녕하세요. 나 팀장의 실무회계입니다. 오늘이 올해 마지막 출근일입니다. 다음 주면 2024년 새해가 시작되네요. 이제 3개월 동안 2023년 기말결산 및 회계감사로 다들 바쁜 시간을 보내시게 될 텐데요.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말결산 분계 순서도를 공부하겠습니다. IFRS 실무회계 제2장 기말결산 분계 순서도에 나옵니다. 1단계로 회계 거래를 두 가지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구서가 오는 거래인데요. 회사의 기말결산 12월 말 결산 일정을 시간 순서별로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청구서가 오는 비용 등이 있는 거래인데요. 예를 들면 회의비, 접대비, 임차료, 운반비, 지급수수료처럼 법인카드나 세금계산서 등 청구서가 오는 거래입니다. 이 청구서가 오는 거래의 분계,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구서가 오기 때문에 두 번째, 분계 누락 리스크가 낮다는 것입니다. 청구서가 오기 때문에 오면은 회계 처리를 하면 되니까 분계가 누락될 리스크는 낮습니다. 세 번째, 회계 처리를 할 때는 회계 처리할 금액을 알아야 되는데요. 청구서에 금액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할 필요가 없어서 회계 처리가 아주 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 첫 번째 그룹인 청구서가 오는 거래. 이러한 것을 회사에서 회계 실무를 하시는 회계팀 직원분들을 제외한 다른 팀에 계신 분들은 이러한 것을 회계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회계에는 꼭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회계 거래의 두 가지 그룹 중에 두 번째 그룹은요, 청구서가 없는 거래입니다. 분계의 두 번째 그룹은 청구서가 없는 거래인데 이것을 우리는 발생주의 분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분계의 두 번째 그룹인 발생주의 분계의 특징은 첫 번째, 거래가 이미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서가 오지 않는 거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의 특징은 청구서가 오지 않기 때문에 회계 처리할 증빙이 없기 때문에 분계를 누락할 리스크가 높습니다. 세 번째는 회계 처리를 하려면 금액이 필요한데 청구서가 없기 때문에, 즉 금액이 없기 때문에 금액을 추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 그룹인 청구서가 없는 거래, 즉 발생주의 분계가 과연 얼마나 많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상장회사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발생주의 분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스톡옵션, 확정급여 채무, 대손충당금, 파생상품 회계처리, 현금흐름 위험의 비파생상품 회계처리나 금융리스나 판매보증 충당부채 등등 이러한 거래의 경우에는 매월 청구서가 오지 않는 거래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금액을 추정해야 되고요. 금액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스톡옵션 같은 경우는 블랙쇼얼즈 옵션 가격 결정 모형이나 이항 옵션 가격 결정 모형을 이용해서 금액을 계산을 해야 되고 따라서 청구서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회계팀의 담당자분들이 엑셀 파일에서 금액을 계산하고 품위, 기한을 올려서 회계팀장 등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분계를 입력하게 됩니다. 확정급여 채무 같은 경우는 보험 수리적 과정, 대손충당 같은 경우는 매출채권 연령 분석표, 에이징 스케줄이라고 하죠. 매출채권 연령 분석표상 전이율을 이용해서 대손충당금을 엑셀 파일에서 계산하고 이를 근거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파생상품, 금융리스, 판매보증 충당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발생주의 분계는 회사의 규모가 커질수록 많아집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많고요. 비상장 회사, 일반 기업의 기준을 적용하는 비상장 회사보다는
IFRS를 적용하는 상장회사일수록 발생주의 분계가 많을 확률이 높습니다. 발생주의 거래와 현금주의 거래, 청구서가 오는 거래와 청구서가 오지 않는 발생주의 분계는 사실은 거래의 발생, 즉 비용과 부채의 증가와 이 결제의 메커니즘은 동일합니다. 다만 현금주의 분계, 청구서가 오는 분계는 회사가 매월 결산을 한다고 했을 때 결산 주기 이내에 청구서가 오기 때문에 그 청구서가 오는 것에 대해서 회계처리를 하면 되는 건데, 발생주의 분계는 거래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가 되지 않아서, 즉 청구하는 주기가 회사의 결산 주기인 매월 결산하는 경우 매월보다 청구하는 주기가 길기 때문에 발생주의 회계처리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1차 분계와 2차 분계가 있습니다. 회계에서는 앞단에서의 분계가 완료되어야 이를 기반으로 그 다음 분계를 할 수 있는 항목들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항목이 매출원가와 재고자산 원가의 배분입니다. 무언가 배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배분 대상이 되는 비용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차적으로 총 비용을 인식하는 분계를 합니다. 그래서 매월 초에 증빙이 오는 청구서가 오는 세금 계산서 및 법인카드 등 청구서가 오는 거래를 분계를 하고, 그리고 또한 청구서가 오지 않는 발생주의 항목을 분계를 해서 이 모든 비용에 대한 분계가 끝나면 총 비용이 인식이 되고, 그러면 이제 1차 분계가 끝난 것이 돼서 2차적으로 이 모든 비용을 당기에 판매된 제품에 대한 매출원가와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품인 기말 재고자산에 대한 원가로 배분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제조원가 계산의 경우 1차 분계, 2차 분계로 나누어서 하게 됩니다.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하는 무형자산으로 자산화하는 회사의 경우에도 연구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1차 분계를 통해서 총 비용을 인식하게 됩니다. 즉 세금계산서 및 법인카드가 오는 청구서가 오는 비용과 발생주의 항목의 분계를 모두 해서 연구소에서 발생한 당월의 총 비용을 인식한 이후에 이것을 단기비용 처리하는 경상연구개발비와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는 개발비로 배분하는 2차 분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자산 및 부채 등의 평가가 있는데요. 자산 및 부채 등의 평가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1단계, 2단계, 3단계의 모든 분계를 다 해서 관련된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이 확정되어야만 해당 자산 및 부채 등에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인데요. 제품 매출 이익을 계산할 경우에 해당 제품에 대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고 직접 판매 비용을 차감하면 대부분의 제품은 이익이 나는 게 정상입니다. 즉 제품 매출 총이익과 직접 판매 비용을 뺀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양수이어서 0보다 커서 이익이 나는 경우가 정상인데요. 간혹 그 제품이 기술적인 진부 하나 아니면 유행의 경과 또는 다른 물리적 파손 등 다른 이유로 제품의 판매 가액, 즉 매출액이 단위당 매출액이 하락하게 되는 경우에는 매출 총이익에서 직접 판매 비용을 차감한 그 숫자가 음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죠. 이럴 때는 그 손실 예상액을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으로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계산하려면 그 계산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인 독립변수인 매출액과 매출원가와 직접 판매 비용이 모두 확정돼야 됩니다. 선행적으로. 즉 매출액 그리고 매출원가는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1단계에서 먼저 총원가를 확정하고 2단계에서 배분을 했었죠. 직접 판매 비용의 경우에도 비용이니까, 즉 청구서가 오는 비용, 청구서가 오지 않는 비용 등 모든 판매 비용에 대해서 회계 처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즉 선행적으로 제품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초 데이터인 매출액, 매출원가, 직접 판매 비용 등이 선행적으로 모두 확정되어야 됩니다.
대손충당금도 마찬가지겠죠. 거래처별 매출 채권이 확정돼야 되기 때문에 매출 회계 처리, 매출 채권 회계 처리가 확정된 이후에 해당 매출 채권에 대해서 에이징 그 연령 경과 분석, 즉 에이징에 따른 충당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판매보증 충당부채의 경우에도 일단 먼저 거래처별 매출액이 확정되고 판매보증비 경험률을 곱해서 판매보증 충당부채를 계산하므로 판매보증비 경험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판매보증비가 확정돼야 되기 때문에 1단계에서 청구서가 오는 비용 또는 청구서가 오지 않는 발생주의 비용에 대해서 모든 회계 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야만 판매보증 충당부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개발비, 무형자산에 대한 손상평가의 경우에도 모든 발생 비용을 분개해서 입력하고 프로젝트별로 원가 배분을 해서 프로젝트별 원가가 나와야 즉 개발비,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되는 금액이 나와야 그 다음에 손상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유상사급의 경우도 현금흐름 위험회피, 외화 매출액 조정도, 외화환산의 경우도 이를 계산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 즉 독립변수가 선행적으로 모두 회계 처리가 된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을 고려를 해서 기말 결산 분계 순서도가 확정이 됩니다. 이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1.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매출이 마감되어야 됩니다. 영업부서에서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거래처와 12월 매출 또는 연간 매출을 확정해야만이 그리고 이제 매출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시겠죠. 연간 매출을 확정해야만이 그 다음 단계인 제조원가 계산을 당연도에 당월 또는 당년도에 판매된 제품에 대한 매출원가와 기말 현재로 보유하고 있는 기말 재고자산에 대해서 배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1단계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매출 마감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물론 이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긴 하지만요. 그 다음 단계는 세금 계산서, 법인카드 등이 오는 청구서가 오는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는 거고요. 그와 동시에 12월 말이 지나고 나면 1월 초에 발생주의 항목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가 끝나면 그 다음 단계는 제조원가 계산을 하게 되고요. 이 제조원가 계산이 끝나면 그 총 제조원가에 대해서 1단계에서 매출이 마감되었기 때문에 당월 총 생산 수량에 대해서 매출된 수량과 기말 보유 재고 수량으로 제조원가를 배분해서 매출원가와 기말 재고에 배분하게 됩니다. 그 다음 개발비 자산화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 즉 청구서가 오는 비용과 발생주의 거래에 대한 비용을 모두 다 회계 처리한 이후에 이를 단기 비용 처리하는 연구개발비와 무형자산 처리하는 개발비로 배분하게 됩니다. 이 모든 분계가 다 마감되면 자산 및 부채 평가 분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외환산액의 현금흐름 위험회피, 매출액 조정 등 자산 부채 평가 회계 처리가 이어지게 되고요. 이로써 이제 모든 회계 처리가 다 끝나면 회사의 재무제표가 법인세 비용을 제외한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태로 재무제표가 확정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확정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해가지고 법인세 분계를 비용을 입력하게 되면 최종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가 완성되게 됩니다. 오늘은 기말결산 분계 순서대로 공부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회계인들이 기말결산 기간 동안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화이팅!